대상,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우수상 뭐 주로 상을 타봤어요. 자, 여러분들 소를 왜 기를까요? 본돌기에서 기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개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량 여러분들 우리 개량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만 한 게 개량이야. 그게 답일까요? 자, 너무 크게 하면 자, 그 이전에 우리는 자, 그 이전에 소의 단가를 누가 결정해요? 중도메인이 하죠. 중도메인이 최고의 전문가야. 근데 우리는 소를 기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해. 개량을 하려면 우리는 이제 개량목표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량 목표입니다. 이건 축산법에 축산법 5조에 하게 돼 있고 축산법 시행령 10조에 하게 돼 있어요. 꼭 해야 돼. 정부에서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거야. 이게. 자, 이건 뭐 꼭 근데 이게 내용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치열한 토론도 없어.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자 단체, 업계, 학계,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돼. 아마 한의협회도 의견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의협회에서 한 번도 토론을 했어요, 회장님? 안 했죠? 저도 임원을 안 했어. 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있어. 이 자체가 현재 정부 정책은 뭐예요? 살균주의라고 그러죠? 현재 손은 크게 했어요. 살균이 늘어나.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우 개량 체계도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소가 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시수소 연간 66도, 시수소 33도를 보통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소는 이제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법이나 수산법 시행이나 시행규칙에 하게 돼 있고 한우 검정을 하고 있는데 예비 검정에 벌써 이미 소가 제일 자라고 그런 소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젖이 좋아해 송아지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가 육경과가 나더니 이거 탈락이야. 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젖이 잘 나와야 돼. 우리는 그런 개량을 한 번도 안 했어. 기본도 없어.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점을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안 되면 사는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 일본 가면 관광목점에 가면 어미소 따르는 송아지가 통통히 살쪄 있어. 우리나라 소는 어떻게 해요? 스타트 살, 송아지 살 제대로 안 먹이면 젖길 때 상자를 뛰면 겨우 저기 미어는 상태야. 겨우 그냥 목숨 미어는 상태 조금 더 나을 정도로 젖을 이유시켜. 왜 그러냐면 좀이 젖이 찍어서 그래. 개량에 있죠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본검정시에서 체육 측정하거든요. 체육 측정하는데 반영이 안 돼. 왜? 소는 후보가 갈 때 옛날에 쐐기형이었어요. 옛날 그림 보면 앞이 크고 뒤가 후보였어요. 쐐기형이야. 이걸 장방으로 개량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체중 위주로 다 개량이 된다 보니까 키가 높고 체장 긴 거야. 자, 우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가 단가를 덜 받아. 체구가 높으면 말이에요. 벌써 입이 깎아주는 거야. 중도메인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지육이 600kg 넘는데 등심라면적이 120동무 이건 말른 거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시죠? 훅쭉하다 이거야. 내가 이것을 어우소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속담 이래서 많이 나와. 우리 개량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쫄기평가시 등심라면적 등기만 게 분명 없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돼. 제가 제안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6기령을 6기령대로 하는 거야. 시수소, 후보 시수소 선정하고 하고 그 다음에 등심단면적 첨서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내지방도 높은 거 하지만 사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림형 등지방이 얇고 폭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서로 다 상호간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될지 모르지만 개통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농가들이 자기들이 선정해서 해요. 그래서 근질방도 나도 그럼 그냥 높은 거 갖다 놓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써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춘서부터 그냥 순서를 나열해서 세워놓게 하고 그거 좋은 것만 찾고 있다고.
그러니 좋은 경영이 맨날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슬림형은 슬림형, 등심형은 등심형, 그 다음에 육량형은 육량형, 육질형은 육질형, 이런 계통을 첨서부터 맹기로서 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안 드리려고 내가 만들어놓은 제안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같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육량형, 육량형, 육질형, 육질형 이렇게 구분돼서 뭔가 알아서 선택하게 해면 훨씬 더 유리해져요. 한차례 들어서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병호 대표님, 안병호 대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의학 문제. 이게 농협에서 어떻게 너무 곤란한 질문인가요? 이거 지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정의학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 좀 드리겠어요, 우리 안병호 대표님한테?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아니 우리 안병호 대표님 정의학 문제 얘기했어요. 아니 안병호 대표님 여기 농협 대표님. 우리 농협 축산과학 원장님 얘기하시겠어요? 박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그 축산 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시죠 그냥. 우리 그 박사님들에 의하면 저도 항상 뭐 1416 뭐 찾는 정액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시중에 좀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한테 그 최고 좋은 정의 위에 레벨을 피라미드가 아니고 위에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또 그 중에서 또 우열이 생긴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이제 분야를 이렇게 뭐 용량, 등심, 남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이 정액 찾는 거 보면요 최고 좋은 것만 찾아요. 그 부분 없이. 그런데 우리 농가분들께서 나는 용량으로 하겠다, 나는 뭐 육질 어떤 전면으로 하겠다, 현실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최고 좋은 것만 찾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보증 시술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0조 늘리려면 한 3,40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소 계량을 좀 잘 해주시면은 그 정액의 거기에 맞춤형 정액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은 최고 좋은 정액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육종 농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가들께서 좀 그 암소 좀 잘 좀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미 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가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도체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암소 개량에 상당 부분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암소 개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기록을 해서 자기 소의 능력을 확인하고 도태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선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소를 없애버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없애버리냐면, 여러분들이 송아지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8억 번 내가 주식해서 8억 번 만에 백업 받아서 그 소가 그 소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쁜 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계속 하는 거야. 10년, 20년 그 교도가 남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개량인 거예요. 일반 농가가 무슨 육종가가 어떻고 선발 기수가 어떻고 이거 웃기는 짓이라고. 저는 벌써 이미 30년부터 그런 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 실수 11마리 맹겼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맹기는 농가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조수도 맹기렸어요. 134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거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안 오고 좋은 소만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투라에서 보게 되면 암놈이 좋으면 순놈 웬만한 것도 다 듣고 나오고 다 해. 다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암소를 좋은 거를 말로 어떤 소가 좋은지를 찾아내는 것이 국정이야. 이것이 바로 개량의 기초라고 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 이 토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뭔가 해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따가 혹시 질문 있으시잖아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그럼 마이크 큰 소리로. 최소한 수정란이라고 하면 최고의 공론에다가 최고의 정액을 넣는 것이 수정란이고 한 방에 계량되는 걸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뭐 개인 그 수정란을 만드는 박사님 포함해서 도에서 연구소라든가 근데 거기서 정액이 아주 안 정정해.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국가기관이라면 또 관심이 많다면 거기서 믿을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게 거기만큼의 정액은 조금 협조해 주시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아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의외로 우리 하루 농가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정액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제가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 발표하시는 우리 김영기 용성농장 대표인데요. 이분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이분하고 제가 네덜란드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사실은 이 한우 농가가 간 게 아니라 양돈 농가를 모시고 갔는데 본인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에는 한우가 없습니다. 근데도 따라오시겠대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혁신의 마인드인데 양돈 농가들이 네덜란드의 농장을 보고 어떻게 혁신하는지 그러면서 네덜란드에 가서 한우는 없지만 송아지 농장이 있었고 와규 농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오면서 본인이 뭔가 혁신하려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김영기 대표님이 이 고품질 이 한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는 게 이미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사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되는 거죠. 이 비육의 형태는 비것에 있고 그것에 있고 위경산에 있고 경산으로 있는데 위경산은 육질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육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작년에 8만 원이 나왔던 것도 위경산에서 8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거새우 쪽에서는 아직 8만 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질만 생각하면 양만 생각한다면 비거새가 훨씬 육량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저희들은 육질과 육량을 같이 겸하고 있는 비육 산업으로 해서는 대부분이 거새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이 거새우는 미경산보다는 등급은 근내지방도는 약할 수 있지만 농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여기에 집중해서 농가 사육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처럼 등심이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덫의 비율이 달라요. 덫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이 받고 있다는 게 확인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등심 단면적을 키울 수 있고 덫체종을 키울 수 있겠는가를 간단하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심 단면적을 키우려고 보니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등심 단면적을 키운다고 해서 사료를 많이 주다 보니 등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씨로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씨로 빠지다 보니 내 사료를 많이 먹었고 내 돈을 많이 먹었는데 돈은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때 등심보다는 등지방으로 가게 됐던 게 이 어릴 때 7, 8, 9개월 동안에 복강지방과 근간지방망이 생기니까 근간지방이 커지면서 등심을 못 크게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이전 때는 조살의 위류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심 남익이 가장 많이 크는 시기는 17, 8, 9개월 때 이때 가장 많이 왕성하게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교육 전기 때는 사료를 충분히 먹어줘서 등심이 충분히 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등심 남인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체중은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도체중이 적은 녀석은 등급을 잘 막아도 금액이 낮더라고요.
그럼 도체중은 일정한 수준은 다해줘야 돼요. 뭐 600kg, 700kg까지 못 가더라도 저는 제가 목표했던 것처럼 550kg까지 가고 싶어요. 550kg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 도체중이 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도체중이 언제 크냐? 저처럼 키가 작은 친구는 도체중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럼 키가 언제 커야 되는가? 송아지의 키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어미 젖을 먹고 있을 때는 평균 6cm 정도씩 커져가요. 키가 그렇게 많이 잘 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은 자 5cm, 3cm 빠졌는데 어릴 때 잘 먹이지 않으면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저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못 먹었나 봐요. 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키가 단단한 게 아니라 좀 더 늘씬하게 크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까지는 배합사료, 농무사료 위주로 키워주시는 게 훨씬 좋겠더라. 그래서 요즘 들어서 밴드에서 자꾸 요즘 들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8개월까지는 어린 송아지처럼 사육을 해보자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8개월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미 우리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어 있던 6개월까지 농사료 위주로 키우고 그 다음에 농사료와 배합사료를 조사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키를 키워 도체종을 높게 형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지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A 조절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고 국내 지방도를 높이겠다. 이건 조금 이제는 5번인 것 같아요. 근대지방도 9번, 8번 이상으로 가려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 같고 고단가를 받으려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A방 있었지만 지금은 D 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 3개월까지는 비타민 A가 높고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25, 6개월부터는 다시 올리는 D 방법으로 키웠을 때 증체와 육질이 아주 양호하게 잘 컸더라. 이렇게 이미 발표되고 있으니 저희들 따라갈 필요성이 있죠. 그렇다면 비타민 A를 그냥 조절을 많이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비타민 A의 결핍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시각장애가 올 수 있고 근육 수정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행 장애도 올 수 있죠. 발이 부으니까 발을 아끼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하를 했을 때 공판장에서 전화가 오죠. 하자육 발생했는데 얼마 내십시오. 얼마 합의합시다 하는 내용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비타민 A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급여를 하면 많이 예방이 되더라고요. 저희 농장도 과거에는 출하하면 꼭 한두 건이 거의 발생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발생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육 말기에는 아주 적극적 비타민 A를 급여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대지방도를 잘 하고 나면 육색과 지방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육색이 어두우면 가격이 빠지고 지방색이 어두우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할 것인가? 근육 내의 글리코겐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탄수화물을 급여하고 소가 갖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서 암정육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 놓쳤던 게 이거 같아요. 두 번째, 단백질이 많으면 지방, 고기의 색이, 육색이 더 어두워집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교육반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비육 말기에도 거의 단백질을 거의 500g씩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뒤로는 단백질 공급량을 줄였더니 생산비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농가들도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리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급여를 했더니 지방색이 확실하게 하얘졌어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리값을 상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저희 농장 노하우 쪽에서 분명히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E를 급여하면 선홍색이 발생을 하고 이게 육색이 더 오래 유지가 되니 사람들이 중도민들이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색을 하얗게 하는 것들은 보리와 밀기율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지방색을 더 어둡게, 육색을 어둡게 하고 있는 애들은 청초나 미강도입니다. 미강도 조금 쓸 땐 적정한 양을 쓸 때는 좋지만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육색을 육색을
황색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즉 지방이 옅어지니 그런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잘 키우는 건 언제 출산하는 게 좋을까? 우리 소들은 특히 4대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추석, 부적, 신적 이 가정달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 사육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단가가 높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게끔 사육의 패턴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송아지 태어나는 송아지 가격도 높은 시점을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조금 해서 낸다면 농가의 수익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농장의 노하우라면 노하우겠죠. 작은 제가 하는 형태입니다. 등심 감염증을 높이려고 조사료를 조금 많이 주는 편입니다. 12개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기포 시계로 해서 14개월 이후부터는 과거에는 사료를 제한했으나 현재는 사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등심 단면적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심 단면적 125는 올해는 조금 어렵더라도 내년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패스 단백질도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도태종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특별하게 하는 거는요. 송아지 호흡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합니다. 예전에는 백신도 안 했지만 지금 백신 충분히 하고 있고요. 호흡기 걸리면 예전에 치료 안 했던 요즘은 잘 주사 찌릅니다. 한 번 주사 찌르면 10kg가 빠진다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호흡기를 안 걸려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근일병 돌입해서 지금은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사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보다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이 구비를 하니까 도체의 결함이 많이 해소되고 있었고 육색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설탕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출하전 3개월 동안 매개고 하루에 약 300g 정도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급여를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저희가 출하 성적이 이렇게 546kg에 17 근육병도 8 정도 나와졌습니다. 근육병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은 꾸준하게 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유를 겁나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송아지 되게 중요하군요. 네. 저기 여러분들 이렇게 고품질 한우의 이렇게 노하우를 공개하셨는데 이 김영기 그 대표님이 그 한우 마이스터 회장을 또 역임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분의 노하우를 정말 한번 전수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께 연락을 하셔서 저는 이분을 따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 젊은 혹시 한우 농가 중에 나도 한번 그 저분을 뛰어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전화해서 만나자고 만나 주실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이분의 노하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올라오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상준 명인이시죠?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본인이 사육과 한우를 뭐 가장 비싸게 판매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최고급 품질의 한우를 판매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요즘에 이 스마트 축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한우 쪽에서 이 스마트 축산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읍에서 온 김상준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한우협회 설립할 때 창단 멤버 99년도에 예전에 충무체육관에서 제가 선서를 했었죠. 그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지금 50년째 지금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 또 이제 2세들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민 박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꼰대와 청춘, 저희 안식구가 그런다. 철 좀 들으라. nom보다 먼저 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원을 기르던 중에 올해가 제일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라호텔에 납품한 지가 지금 19년째인데요. 한 세트 판매가가 160만 원, 제가 납품가가 2kg가 85만 원.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욕을 좀 먹어요. 그런데 결론은 농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70 넘어서 스마트라는 단어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뭐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해 변천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몇 마리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50년 전에 부모의 주업직이 한 마리부터 시작을 했던.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은 축사의 태왕강까지 지금 1600km 이 농장에는 또 일메가에 허가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친숙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맨 위에 비닐로 천을 이용을 해서 축사를 할 때 제가 86년도 말에 굉장히 송아지가 쌀 때 송아지 한 마리에 10만 원이 가지 않던 시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떨어졌어도 송아지 시세가 받침을 해주는데, 저도 한때는 송아지 폐사율이 정상분만 한 게 어느 한때는 20%에 가까이 폐사를 시키고, 저 지금 노고 포유를 하면서 정상분만 한 거는 설사는 합니다. 한 마리도 안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험으로 축산을 하는 단계는 이제 좀 넘었지 않느냐. 그러면 데이터를 이용한. 그래서 개량의 시점 도체중 50년 전에 지역 중량이 200kg대에 있습니다. 요즘 뭐 돼지와 비슷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돈이 좀 되고 개량이 됐으면 지역 중량 500kg. 글쎄요, 저는 거기에 캐션 마크를 붙입니다. 아까 우리 김학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더 커서는 안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지역 중량 200kg 갈 때 정부에서 수매를 했어요. 200kg 미경산, 지금이니까 미경산이지. 그때 송아지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수매를 해서 도축을 했습니다. 지역 중량이 150kg, 200kg짜리가 화당했어요. 이런 변천사를 통해서 한우 산업이 어디로 갈 거냐? 제가 스마트 축산을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축산, 세계 축산업은 지금 치열한 경쟁 중에 있다. 우리 스스로 모르는 게 많죠. 저도 일본을 글쎄요 40년 동안 100회 이상 갔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갈 때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를 빼고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소는 앞으로도 좀 우리가 더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축산의 확산 기술 상향 평준화 스타트 지원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는 하시는데 투자비가 없죠.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번시구가 200두가 참 넘는데요. 거기에 투자되는 것들이 요즘은 옆에서 오폐수 또 축분을 발효해서 저기 안 하면 주변에서 감시하는 이런 체제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는, 그래서 한우산업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다, 이렇게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우산업은 왜 스마트 축산을 고려해야 하는가? 우리 처음에 발표하신 분들 돈 벌기 위해서 축산한다고 그랬죠.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스마트 축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한우 산업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히 우리 2세들은, 여러분들 자식들 하면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제일 3자가 보면 우리 자식은 금수저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현대판 노예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면서 해결을 해줄 것이냐? 저는 스마트 축산이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마트 축산 갈 길이라면 빨리 가는 게 좋다. 또 우리 민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민경천 회장님이 말씀하신, 관광객이 오는데 굳이 스테이크로만 할 거냐? 저는 소 한 마리를 전부 다 불고기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30년 전에 경북 울주인가요? 언양에 가서 불고기를 먹는데 등심으로 불고기를 했더라고요. 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전체 불고기로 하는데 구입 가격이 100g당 가격이 달라지면 된다. 우리 문화가 불고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관광객이 우리 한우의 불고기를 꼭 먹어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K푸드 열풍이 꼭 자리를 구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마트 축산이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료 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굳이 말씀을 좀 비키고요. 제가 지금 저희 농장에 접목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스마트 축산을 저희 농장에 지금 네팔애들 셋이 있어요. 세 녀석이 하는 역할들이 또 취향이 다 달라요. 송아지를 열심히 관리하는 놈이 있고 기계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농장에 지금 한 15가지 정도 지금 접목을 해서 해보면 얘네들도 굉장히 다르게 또 친숙하게 그 접근을 하는 걸 봤죠. 그래서 요즘 저도 30년 전에 개폐 축사를 해봤는데 요즘 개폐는 안 합니다. 또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매력을 갖는 게 요겁니다. 이동식 자동 포유. 저희 농장은 이 사진은 좀 다른데 저희 농장은 고상으로 띄웠어요. 설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해놓은 농장들은 설사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음압이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소독 위주로,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설사가 와도 3일 안에 끝납니다. 근데 어미 밑에서 설사 발견하면 빨라야 일주일이죠.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생제, 설파제 치료는 거의 안 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죠? 에? 아니 미생물 말고 전해질 제제. 전해질 제제 이틀 먹이면 거의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한우가 산업화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접근하지 않으면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초음파 임신 진단하고 발정 탐지. 저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발정 탐지하는 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때는 전담반까지 놓고 해봤어요. 근데 목걸이가 잘못되면 미약 발정 오는 부분들 저거 굉장히 좋게 활용하고 임신 진단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사료 자동화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보조받아서 안 써먹는 농장들은 많죠. 그러나 만들어졌으면 최대한 가치를 끌어내는 게 농장 주자. 그래서 감지 기능의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못한 게 있는데요. 저희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아침과 저녁에 자기가 한 역할, 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그거를 하면 얘네들이 우리 한국어의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또 소외 기술도 굉장히 빨리 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 지금 5년 이상짜리들만 있는데요. 소 기르는 거 이제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전문가를 만들어. 우리 어려서 북한이 전 인민의 간부화를 했는데 저희 농장도 그런 체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견해를 보면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나열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자료 속에 있으니까 돈을 위주로 가시는 분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나 생산성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축산 과제, 자동화 시설, 환경 모니터링, 정보 분석 프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ICT 융복합 인재 양성. 저희가 기계를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저런 전문가들이 주변에 가까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기술센터가, 때로는 축협이, 지자체가 이 부분 정부가 나서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인재 양성 개발을 하는데 총력을 좀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 사육을 혁신을 해야 돈이 되는 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형 스마트 축산 박람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농장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하나하나 배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혁신적인 축산 기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 축산의 새로운 경쟁자를 찾는 객적자가 될 것인가? 저는 저기에 동의를 해보고요. 행복한우는 30년 전부터는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해봤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한우 산업이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 기능성 한우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요즘은 방향을 조금
틀어봤어요. 조금 쉽게 기능성으로 먹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고기,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우 생햄을 수출하는 시대, 여러분들 하몽하면 다 아시죠? 한우 고기를 가지고 생햄을 만들어서 유명한 셰프들한테 던져보니 참 맛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못 만드니까 좀 각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 축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이미 다른 뭐 낙농이나 양로는 굉장히 지금 앞서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새 챗 GPT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하면 우리 한우 산업도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데이터만 질병 관련, 요새 그 소 내장에 삽입한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수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스마트 축사는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다음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발표인데요. 잠깐 양해 말씀 구할게요. 우리 백석한 명인께서는 이 언어 장애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7번 정도의 큰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대화 가능하시고, 저 이분을 볼 때마다 야, 한우 농가에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제가 반 농담으로 우리 백석한 우리 농가한테는 야, 선생님은 공부를 하셨으면 노벨상 받았을 거다 할 정도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탐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 본인의 장애를 극복해서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눈물 날 때가 뭐였냐면 오래전 일입니다. 무슨 상을 받으셔가지고 그 자기 상 소감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되니까 사모님이 대신 소감을 발표하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나오는데요. 이분이 특히 감회가 새로운 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지금은 여기지만 과거에 수원에 있었잖아요. 수원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네? 사모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진흥청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갔겠습니까? 이 한우에 대한 열정인 거죠. 거기서 그야말로 많은 한우 박사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소가 아프면 바로 그분한테 전화하신답니다. 박사님한테. 이 소가 설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잘 가르쳐 주겠죠. 그 다음에 그때 본인이 결심을 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축산과학원에 박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신혼여행 대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저기 사회 보고 있는 백열창 연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간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분이 발표는 그 소의 행동 심리학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동물복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소의 행동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동물복지일 수가 있겠구나. 제가 한번 농장에 갔는데 이 경험하실 겁니다. 송아지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면 막 소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소 옆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분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딱 서 있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가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오늘 브랜드람의 노하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본인의 노하우를 아마 다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몇 가지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죠? 네. 안녕하세요. 행동의 비밀을 풀어나온
호통농장의 백허건입니다. 우리 농장은 호통농장은 항상 잔잔한 음악과 하늘씨 음악이 흐릅니다. 이것이 호와 음악과 엄밀대하고 이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과연 한우는 감성이니까요? 음악을 들어서 보니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많이 누워있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서로 장난을 치면서 야합이 벌어집니다. 행동요. 한우는 관심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그냥 약간 이상한 거 있으면 자꾸 허리를 흔들어 보고 자꾸 반복의 행동을 합니다. 기억력은 동물 중에서 한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감성과 행동과 기억력은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흑체의 꿈이 관리를 해야지, 순화해야지, 홍화이가 했기를 20분 이상 나가려고 관리를 쉽게 하는 방식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호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홍화이는 한 달의 홍화이한테 야을 일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너무 급해. 조금만 있다 잡어. 한번 잡아볼까? 양리를 합니다. 홍화이 안 도망가요. 이렇게 호를 심리와 행동을 잘 이해한다면 호텔을 꿈이 여유 있는 야을 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하는 게 어떻게 나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밭을 묶어 실험을 하죠. 사람도 힘들고 호도 힘들고 목이 어려워 홍화이거리 지인마요 엄청난 호텔을 씁니다. 우리 협정미양은 호텔 꿈이 호를 야꿈입니다. 매아맨들 10년이 할지어 해바란 보영철입니다. 이럴 때 아무 흑체를 꿈이 호를 잡아서 주화를 넣고 뿔 해압을 하고 범임치료를 하고 약꿈입니다. 얼마나 호가 흑체를 안 먹고 저희를 해요? 이 정도라면 바꿔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호의 행동을 잘 봅니다. 어미호가 해결을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표현을 볼 때 항문 주위를 다 이렇게 핥어줍니다. 그러고 봤더니 왜 핥어주나 봤더니 태배를 많이 나오라고. 많이 나오야 조유를 많이 먹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거 홍아이가 이 향이 따라 이놈이 헐자를 하나하나 본애는 항문 주위는 다 맞이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2, 3분 내에 다 호면과 태배를 하기를 합니다. 홍아이를 거르안 됩니다. 어미홍아 새끼를 낳는데 둘을 갖거나 발로 칩니다. 근데 음악이 통할까요? 이 음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음악. 이 음악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낙타의 허. 새끼를 돌고 있는 낙타이 마음유 음악을 틀어줬더니 낙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를 부릅니다. 한우만 이거 될까요? 한우만 틀어서. 그러면 안 되죠.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눈물이 나옵니다. 한우는 태웠더니 그렇게 발로 차고 들어봤어. 적범이 놈이와 이 음악을 듣는 후기에 본능적으로 알아챈 걸까? 새끼를 젖을 못 먹은 것은 충분히 거품이라고 젖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감성과 이성이 있는 겁니다. 호를 음악 위에 무시양이 허마이 하올 때 합방을 하면 엄청 야우죠. 근데 안 되는 방법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로만 때
상수르비를 끌어올린다. 두 번째, 요요를 끌어올린다. 세 번째, 얼리를 끌어올린다. 네 번째, 매번 이웃을 끌어올린다. 어떤 것이 최고 효과일까요? 체온을 알아봅니다. 요요, 막걸리 뭐가 매번 이웃가 효과가 엄청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홍을 한 방향으로 한 16발, 20발이 빨리 돌립니다. 빨리 돌리면 뭐예요? 덩치가 허허, 쉽게 지치고 덩치가 허허, 어지러워요. 그래서 양하면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홍관이 일어났는데 한 겨울입니다. 양손을 빨리 말려야 하는데 안 말리면 적절히 와요. 체온이 떨어지면 절대로 체온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라이를 이용해서 말리려면 최한도 타월 5장 필요하고요.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홍아이 몸에다 하루하루를 뿌려줘요. 그러면 어미혀가 하루 몸을 핥아요. 근데 요건 햇기한테 관심 없고 하루 먹는 게 관심이죠. 홍아이는 국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톱밥을 이용합니다. 톱밥을 이용했더니 어떻게 하는 볼까요? 이렇게 톱밥을 이용해서 몸을 샥 열어보니 톱밥이 후보를 빨리 획도하고 빨리 후보를 개로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라이를 만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딱 10분이면 건조를 다 이기는 비법입니다. 우리 학생이 농촌의 학생입니다. 그렇게 불과 5분도 안 만드는데 나중에 다 말렸대요. 교수님, 아니 드라이를 빨리 이어라. 이렇게 덕목입니다. 홍아이가 아파하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홀리우드 타임이 얼마나 가요? 37도요? 아닙니다. 36도 아이만 나오면 홍아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을 45도로 흘려서 온탕을 1시간 동안 합니다. 못 만드는 거. 그때 산수가 된다는 게 나 활용을 하겠습니다. 눈이 활용이 된다. 산수가 되면 수액을 달아서 같이 온탕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기에 파이는 방법. 1시간이 아니라 물이 식어요. 옆이야 퍽식을 넣고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옆이야 더 뜨거우면 희행이 가능한 홍아이 놀립니다. 그럼 100% 살아요. 근데 너무 지나긴 오래 장시간이 행은 움직임입니다. 거의 실패입니다. 또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덩치 안 됩니다. 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빨리 톱밥이를 말려주고 보호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 A 결핍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눈이 튀어나오고 눈 위에 딸기가 나고 눈물이 흘립니다. 비타민 A 기본적인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소화 비유가 있는데 손이 거치는 소, 눈이 튀어나왔죠? 이럴 때 거치는 소와 눈이 튀어나오는 소가 비타민 A 결핍입니다. 근데 비타민 A이 반절이 생깁니다. 이 호가 한 가지 병이 두 있어요. 뭔지 알아요? 과한증입니다. 과한증은 이렇게 발품이 변형이 옵니다. 요 비타민 A 결핍이 심하면요 뒷다리를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 빼고 머리를 못 들어요. 왜? 반절이 약해하고 내가 넘어지더니 중심이 잡는 거예요. 요거만 안 하고 비타민 A 결핍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다 일자리요. 뒷다리로 뒤로 안 빼고 일자리로 있는 거. 이 형경이 아주 경영적인 비타민 A가 결핍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차이해요? 소화 잘해진다는 게 이런 소화 건강합니다. 소화 누워있다가
5분 안에 호변과 대비를 넣는 것이 황당합니다. 호가 누워있기에 호가 밥을 줬는데 아니 한 마리 중에 한 마리 알아 누워있죠. 그리고 왜 밥 안 먹고 대희미하면 자기를 밥 먹으라는 겁니다. 앉아서 누워서 대희미하는 호가 최고 건강한 호 그금이 잘 나옵니다. 한번 관찰하면 잘 보세요. 호 쪽에 항상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이 건강합니다. 기를 저기하고 움직이는 하는 호가 건강하고요. 호가 밥을 줄 때 달려는 호가 건강합니다. 아예요. 누워있고 대행자는 밥도 안 온다는 거. 이러한 호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관찰을 나간다면 그 차례 온디 호를 기를 수 있는 노하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하우가 공개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 50가지 해요. 네. 그 지능청에서 이분의 노하우를 자료화시켜서 우리 하루 농가들하고 공유하면 물론 검증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연구기관이니까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원장님이 어디 계시? 원장님이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그거 안 하면 한올표가 먼저 하신대. 그럼 지능청 그렇잖아, 그렇죠? 먼저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는 정말 우리 하루농가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안 나온 거잖아요. 안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경험치인데 경험에서만 알 수 있는 거고 한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장님이 우물천리 했습니다. 저는 우물천리를 3년 동안 하면서 나 중심이야. 여러분들이 대두밥이 뭐이에요? 대두밥 바로 대두밥이죠. 일반은 공부를 해봤더니 하열 대두밥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하열을 해서 미리 시작한 것이 한 5개월 됐습니다. 우리 호박이를 보면 1년 전하고 엄청 차이 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 기술을 빼서와서 마케팅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하는 나는 문명의 발전이 되고요. 우물천리 많이 관심 받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사실은 이번 발표는 우리 한우 농가도 분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뼈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 우보천리 농가분들이 매년 일본에 소위 말하는 동진에 벤치마킹을 하러 갑니다. 갔다 와서 느낀 것들을 발표하시는데 거기에 저도 한때 정부에 있었지만 반성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우 정책, 한우 육성 방안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의 좋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서요. 우리 박경민 대표님 요게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15분 안에 하라는데 제가 20분 분량을 준비해서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일본 마츠다카소 공진회를 다녀와서 생각한 게 있어요. K푸드로 한우 세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일본 마츠다카소 공진회 갔다 온 거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보천리를 통해서요 회원들과 함께 마츠다카소 공진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거는요.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요. 여기도 아마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처음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래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공진회 행사의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캡처한 건데요. 지금 초록모자에 장화를 신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 똑같은 복장을 했죠. 저 분들은 자신의 소를 가지고 나오는 농장주들이에요.
뭔가 옷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저희 나라의 행사와 달리.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옷부터 해서 저렇게 하나하나 행사에 신경 쓴 부분들이 보고 배울만 하다.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날 대회에서 1등한 소와 농장주 위주로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요. 1등한 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그 진행자와 함께 농장주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뭔가 좀 체계적이고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왠지 모를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요, 저는 소와 농장주보다 그 뒤에 있는 펜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인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펜스를 치고요, 이렇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요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도 취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런 것들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 일본의 와규나 이런 것들을 좀 소중히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래의 마지막 사진은요,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1등. 여기서 주목해서 볼 거는 1등 했다고 3억을 넘게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금 없잖아요. 역시 명품 세계화를 하는데 저런 것들이 되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나 제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경진대회 이런 거 참석해 보셨나요? 저는 제 소를 가지고 참석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어느 지역에 암소 경진대회를 갔는데요. 딱 거의 이 사진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10년 넘게 일본에 공진회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요. 도대체 뭘 배우고 오는 건지 행사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플랜카드 보이시죠? 축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던지요. 파이프에 소를 묶어놨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다리 올리고 담배 피시고 침 뱉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대회 절대 제 소 못 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 소를 농장으로 다시 가져갑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일본 가서 보고 왔다는 게 이건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런 대회 하지 맙시다. 일본의 소를 봤으니까 고기도 봐야겠죠. 고기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블링이 장난 아니죠? 죽이죠, 한마디로. 저 이거 처음에 보고 먹고 싶다. 왠지 다 살칠살 같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생각했거든요. 저 지금 침 안 넘어가요. 왜냐면 이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넘어가세요? 침? 저는 안 넘어갑니다. 제가 먹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먹어봤어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고기에 대한 단어보다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 저 뒤에 두고 들고 있는 거 뭘까요? 맥주입니다. 도저히 느껴서 먹을 수 없어서 바로 옆에 가게 가서 맥주를 사왔거든요. 그냥 생 버터를 내 입에 누군가가 강제로 넣어서 삼키게 하는 그런 느낌.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와규의 그 소고기 그 맛일까? 3억짜리 그 소고기가 이 맛은 아닐 거야. 제가 계속 강한 부정을 했거든요. 그 강한 부정을 했는데 1인분에 2, 30만 원 하는 소고기도 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저만 한우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한우가 맛있지 와규는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렇더라고요.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40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한우를 먹고자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한대요. 제가 이거 확대하는 건데요. 보면 숯불에 직화로 구워먹는 한국식 방식, 그 고기 너무 맛있다. 또 홍콩 호텔에서 다양한 한우 요리 했는데 한우 세계화 기대해볼 만하다. 한우가 와규에 비해서 더 균형 잡혀있고 풍미가 강하다. 미국 일간지 중에 되게 구독 부수가 많은 USA 투데이에서 우리나라 한우를 10대 여행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내 입맛이 한국의 한우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런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구나.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이며 세계 각국에서 한우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한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죠? 넷플릭스 1위 찍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 2탄을 보다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데 와 대박. 저는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게임 2탄 보신 분들 이거 보셨는지요? 거기 헛헛한 긴 밭을 보며 고명내를 마시고 한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우리 밖에 나가서 한우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하느냐 주느냐 여기에서 한우 먹재요. 여러분들 한우가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는 이 한우 죽느냐 사느냐에서 먹고 싶은 한우가 우리에게는 어떤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우가 나한테 뭘까 이런 걸 생각해봤는데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삶의 로망. 좀 거창한가요? 저는 이걸 왜 생각했냐면요.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 주는데 제일 가격이 올라갔던 게 뭐예요? 한우값이 안 떨어지고 막 계속 폭등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민생지원금 주면 한우값 바로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뭘 해보고 싶냐? 한우를 먹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삶의 로망. 친한 지인과 가족과 함께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게 삶의 그냥 로망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200배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2배도 아니고 200배. 너무 열받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하게 됐을까요? 네, 2012년도에도 벌써 20배를, 지금의 20배를 더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때는 맛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수출했을까? 수출 국가 때문일까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또 찾아봤죠. 일본 왜 소고기 수출 많이 하고 있는가? 네. 일본은요, 2010년대부터 자체 내에서 나라에 내수 부진이 올 걸 감안을 생각을 했어요. 예측했어요. 그 내수 부진이 올 걸 뭘로 예측을 했냐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또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인구수가 감소한다. 고령화 되면 주머니 사정이 뻔하니까 소고기를 먹는 게 좀 제한이 되겠죠. 인구수가 줄면 소고기 먹는 게 당연히 줄겠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와규 사업을 닫을 것인가, 내수 부진이 올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해외로 수출을 결심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200배를 수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냐? 수출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합니다. 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읽어보시면 수출에 특화된 시설, 위생면들 조건 만족, 수출 나라에 대한 신뢰와 꾸준함을 우선, 프로모션 전개. 해외의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전개해서 막 하고 그런 거죠. 신문으로도 찾아봤습니다.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일본의 경우 수입 개방 이후 국내 내수 소비의 한계를 예감하고 이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한우 농가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저렇게 한우 농가들이 도왔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펜비프라고 해가지고 수출 타워를 만들어서 단일화 해가지고 브랜드 단일화로 해서 수출을 한 거죠.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 아랫부분, 일본의 경우 와규를 홍콩에 수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돈을 아끼지 않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먹었다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수출을 하고 있지 못할까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때문에 차라리 하기 싫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유를 드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구제역 질병 때문에. 일본은요, 수출을 결심할 때 광우병이 터졌어요. 광우병이 터졌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200배를 많게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구제역 때문이에요. 구제역하고 광우병하고 사람한테 더 치명적인 게 뭡니까? 광우병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제역, 광우병에 비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체에 그렇게 치명타는 아닐 거거든요.
안 내면 전두수 구제역 질병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왜 때문에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사육두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 가격이 파동을 칠 때마다 뭐 한우 경제 30년 연구 뭐 했다 이런 강사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육두수를 줄여야 된대요. 뭐하러 30년이나 연구를 해요? 한우 그거를 경제를. 저도 연구 하나도 안 했어도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연구 안 했지만 사육두수 줄이란 말 안 해요. 왜 줄입니까? 사육두수 줄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격이 막 천장만장 올라가는 거예요.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경제성이 팔리기 좋은데 수출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된대요. 몇 년 있으면 또 가격이 하락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육두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몇 천억씩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암소 감축을 해야 된다고 몇 천억, 소비 할인을 하기 위해서 몇 천억. 근데 축산가학원에서는 도체중은 계속 늘리고 있어요. 1년에 15kg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늘린이라고 돈 써, 한쪽에서는 줄인이라고 돈 써. 네. 수출에 특화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실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어느 지역에 화식으로 한우를 사양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홍콩 바이어가 화식으로 사양한 한우를 먹어보고 뿅 간 거예요. 저도 먹어봤는데 뿅 가게 생겼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 화식으로 사양한 한우를 수입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옵니다. 농가하고 만나요. 근데 농가가 3번 수출에 특화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 축협 있죠. 축협에다가 요즘 브랜드마다 다 있어가지고 가공장 있잖아요.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축협 조합장이라는 분이 뭐라 하시냐면 비선호 부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서 와서 사가겠다는 사람도 홍보하고 돈을 줘가면서 수출을 해야 될 판에 와가지고 내가 수입하겠다 한 사람도 발로 차버리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출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때문에 해서 못하면은 우리 뭐 어떤 거라도 해봐야 되냐. 앞서 말했다시피 그릴 마스터 사진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쩌겠나. 새로운 도전. 네, 그래서 외국에서 400만 회원을 가진 유튜버가 와서 한국에 와서 한우를 먹기 위해 온다는데 그런 여행객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인력을 양성해서 최고의 한우의 맛을 느끼고 가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그릴 마스터를 양성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자격증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릴 마스터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저 찾아봤거든요. 한우를 먹기 위해 찾아온 여행지에서 외국인들이 최고의 고기를 잘 굽는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그릴 마스터들이 원료육에 대한 선별부터 숙성, 부위별 다양한 조리법, 구이법 등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축산과 외식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선호 부위 때문에 수출 못했잖아요. 그죠? 앞서서 비선호 부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다양한 노력을 또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똑같은 고기도 구우면서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 좀 함축해 봤거든요. 웬 도자기인가 하죠? 한번 보실게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너무 아름답죠. 중국에서 판넬만 하죠. 그죠? K-pop, BTS, 강남스타일의 싸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K-푸드, 요즘엔 김치, 라면, 과자 요즘에 냉동김밥 없어서 못 판다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K-푸드의 선두는 이제 한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한우의 맛에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입안에 살아있는 느낌이래요. 바로 구워먹는 그 맛 여러분들도 아시죠? 미국, 일본 일간지 중 구독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알려진 USA 투데이에서 와규와 고베는 잊어라는 제목으로
한우를 완벽한 균형을 가진 세계 최고의 소고기라고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우는 전 세계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한우는 최고의 예우, 격식을 갖춘 반찬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4,000년 역사를 가진 코리안 소울푸드, 최고의 소고기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전문가들이 한우를 최고의 소고기라고 칭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단연 뛰어난 맛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우는 타 육류와는 다르게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 또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맛,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 입안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맛, 그런 한우의 맛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대한민국 한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한 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어쩌면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각난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한우가 우리 고유의 것이니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우의 품격을 만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우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그 때문에, 그쵸? 그 때문에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박규필 대표 발표를 제가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해서요. 올해 우리 한우 농가가 있잖아요. 또 보니까 대한민국에 김치 명인이 있고 나물 명인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콜라보해서 12월 달에 그 한우의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자들을 모셔놓고 우리의 한우의 맛을 대한민국의 다양한 김치와 나물과 콜라보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이제 누군가가 하면 또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산될 것 같고요. 또 준비하는 게 내년도에는 1분짜리 한우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우에 먹는 것을 딱 1분 이내입니다. 너무 길면 안 되고요. 30초 내지 1분 정도 해서 다양한 한우에 대한 것을 영화제로 할 텐데, 제가 요새 아까 USA 투데이 있잖아요. 그 한우를 황금빛 갈색 코트를 입으서라고 표현한 USA 투데이가 제가 재작년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서 그분을 모셔서 한번 같이 세계 한우 영화제를 준비한다고. 여기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 다양한 한우 요리가 되고 먹는 거가 되고, 이거는 뭐 창의력이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한우와 우리 민속주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1분짜리 영화제를 출품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결국 문화라는 것은요, 먼저 아십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한우의 라이프 스타일. 이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한우의 소비가 늘고 한우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일부 이렇게 우리 생산 농가들 중심으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